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오늘도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저녁 9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자, 오늘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남겨주고 계시고요. 슈퍼 밀가루님, 지니님, 유정숙님이 라이브는 아닌 듯요 하셨는데 지금 정확히 라이브입니다. 9시 30초 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먹보 헬스픽님, 즐겁게 살자님, 피키피키피키님 오셨고 아슈님까지 해피해피님. 자,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채팅 실시간이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과 그것도 이야기 최대한 소통하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노무현재단의 황희도 이사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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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과 이사님 나와주셨고 오늘도 다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쭉 나누고 저희가 10시쯤 두 분간 인사를 나누고 네. 연장전으로 지금 명태균 특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19일 날 현안질이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남상권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뭐 정확한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최대한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이야기 나눠 볼 것은 우리 의원님이 최근에 충암고 졸업식에 가셔가지고 기사가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없다, 기죽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좀 던져주셨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그래요. 그 보도에도 뭐 팩트기도 하지만은 뭐 충암파 이런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고 많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충암파라는 게 이 내란 전부터도 의심정황으로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게 내란으로 이어져 버렸고 윤석열, 여인영, 뭐 김용현, 이상민 정말 핵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충암 이야기 계속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가서 보셨을 때 뭐 학생들이나 혹은 뭐 선생님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좀 그거에 대한 기가 죽거나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직접 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래서 학교에 항의 전화가 많이 왔었고 각종 SNS에 충암고 출신은 취직도 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올라오기도 했고 그랬어요? 협박 전화도 갔었어요. 어디 뭐 학교요? 등하교 하는 아이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교장 선생님이 당분간은 교복을 입지 말고 등하교를 하라라는 지침까지 내릴 정도로 티나지 않게 굉장히 심각했고 아이들 당연히 죽죠. 그쵸. 진짜 내가 충암고 출신이라는 거 딴 데 가서 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저한테 와서 이제 한번 강연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전달하고 현재 아이들에겐 잘못이 없고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잘 안 맞다 보니까 그냥 졸업식 때 축사만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충암은 제가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 저희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지역구에 있는 학교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은평에 공천받아서 갔을 때 급식 비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사학 비리의 끝판왕 급식 비리. 그래서 그때 이제 급식 비리 문제 해결하고 없었던 급식실 만들고 체육관 만드는 작업들을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과 손잡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감사장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 조금이라도 위안 받는 듯한 표정이나 어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축사를 마쳤을 때 박수도 뭐 많이 나왔지만 제가 축사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SNS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댓글 중에 많은 숫자가 충암고 출신들. 그래서 고맙다. 졸업생분들. 졸업생들이. 네. 본인들도 그렇게 좀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또 후배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그랬는데 좀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남겨졌었고 제가 일요일 2주 격주로 일요일마다 이제 나가서 거리에서 민원을 받는데 충암고 출신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와서 막 인사하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진짜 어디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건지 정말 이 뿌리가 너무
생각보다 깊습니다. 상처의 뿌리가. 정작 학교 예산은 뭐 그쪽 충암파들이 뭐 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김용현은 그 폭도들한테 영치금 보내주고 그러고 네,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걱정됐던 부분이 그런 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졸업을 이미 하신 성인분들은 네. 그래도 학생들보다는 네. 조금 이제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그 또래 사이에서 놀림을 받거나 그렇죠. 서로 위축되죠. 그런 게 좀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충암고 출신은 취직시키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사람들이 하면 위축되죠. 그렇죠. 네. 우리야 뭐 알고 있어도 그 나이 때는 그게 굉장히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의원님 좀 많이 또 지역구에 있는 학교니까 더 앞으로도 관심 앞으로 가져주시고. 관심 더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암 화이팅. 네, 충암파 빼고 충암파 이씨. 충암고 화이팅. 충암고 화이팅. 충암고 화이팅.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뉴스도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대전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간 이제 하늘양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 진짜 화나더라고. 윤석열이 또 여기에 진짜 이거 의원님 이거 너무 이 속된 말로 좀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게 누구 염장을 자꾸 좀 말도 안 나오네. 씨. 이게 어떻게 메시지를 내요 페이스북에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아니 차라리 뭐 내란 떠나서도 취임하고 나서부터 좀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거나 할 때 진심으로 애도하거나 메시지를 내왔으면은 그래도 그러게요. 그래 뭐 이거는 해왔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도 안 했던 사람이 맞아요. 이제 와가지고 약간 메시지를 옥중에서 그렇게 전해가지고 낸다는 게 이태원 참사 때 기억나시죠? 네. 그 피해 유가족분들이 모일 수 있게 정보를 좀 공유해달라 안 했죠. 아무것도 안 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근조라고 써져 있는 리본을 거꾸로 착용하라 이런 지침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 결국 안 만났어요. 가족들 없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로 자기가 할 일 다 했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는 가족분들에게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책임 그 친구인 이상민 충암파죠. 씨. 그렇죠. 예. 끝까지 안 잘랐죠. 맞아요. 끝까지 안 자르다가 이번에 이제 내란 터지고 하니까 얘 보호해 주려고 사의를 수용해 버리고 네.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그리고 특히나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는 망언들 쏟아냈던 사람들이 인권위에 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예. 이번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는 데도 찬성 던지고. 지금 저 변호인 중에도 유명한 분들 많아요. 그때 세월호 때 아, 조사 방해하고 했던 분들 뭐 있습니다. 이런 대도 않는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입법 관련한 뉴스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그래도 좀 추진이 빠르게 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또 뭐, 의원님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사안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위원장인 뭐가 제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교육입법입니다. 예, 교육입법. 예. 이 하늘입법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교원이, 그러니까 선생이 교사가 정신질환이나 정상적으로 좀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직권휴직 요렇게 조치할 수 있는 등등 법안을 좀 제정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교육입법이다. 네. 선생님들 관련된 법이라서요. 그렇죠. 예. 네. 하나만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내란 수계 자체가 지금 인간 같지 않은 소리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정찰하고 있잖아요. DC 막 갤러리 같은데 보면 네. 이 유가족분에 대한 공격이 또 시작됐습니다. 아, 이게 설마. 그래서 이거 메시지가 이상하다. 뭐 굉장히 신속하게 뭔가 딱딱딱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게 뭔가 이게 또 뭐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 와중에요? 이 와중에. 그리고 뭐 실제로 세월호, 그다음에 12.29 뭐 이런 유가족분들에 대한 비아냥과 음모론은 또 디폴트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또 시작한 겁니다. 이게 또 이상하게 엮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전개가 될지는 제가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좀 더 네, 자세히 네, 말씀드릴게요. 뭐
이상한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꽤 오래전 일이라서 네. 두 분 연배에서는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근데 있는데 그래도 뉴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죠. 예, 기억이 나요. 뭐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슬프게 만들었던 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보냈던 그 문자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쫙 수집돼서 나중에 발표도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이제 피해자 가족분들도 그 자주 뵀었는데 그분들조차도 자기 지역에 그대로 사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고요? 예,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보상금을 얼마 받았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도 주변에서- 있는데 주변에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시다시피 세월호 가족분들에 대해서도 네. 돈 때문에 그러냐 너? 막 이러면서 폭식 투쟁하고 막 이랬었고 아유. 이태원 가족분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번에 그 항공기사 항공기 네. 참사 때. 거기서도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런 건 어떻게 처벌이 안 되나? 저는 이거 처벌해야 된다 보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폭식 투쟁 말씀 주셨던 것도 결국 정경련 막 삼성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 또 이명박을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요. 네. 이게 실제로 그때 사이버 심리전 이게 단순히 그냥 사이버전 하니까 SNS로 그냥 의견 주고받고 좀 과격한 댓글들이 있다 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member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특별 사면 받고 뭐 실제로 원세훈, 김관진 같이 군과 국정원 상징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실무를 뛰었던 사람들, 그 중간에 있었던 중요한 책임자 옥도경, 연재욱 이 두 사람도 이제 군 사이버사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댓글 공작. 근데 그 사람들이 육사 38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김용현하고 같은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 있고 결국에는 이 사이버전은 특히 심리전이라는 건 외적, 그러니까 적국을 향해서 그 써야 되는 개념인데 이 군사 개념을 국민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 이거야말로 내란 반역으로 그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입법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업무 방해 직권남용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얕아진단 말이죠 이 문제가. 그래서 사이버 내란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세력들까지 같이 다 엮어야 된다. 그들이 온라인 공론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때 국정원은 어떤 짓을 했냐면 뭐 일베 같은 데를 통해서 마치 그 국민들을 위하는 척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위하는 척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유가족들한테도 상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위하는 척하면서 지들 리스크 덜려고 또 공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꼭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저도 이제 추적을 했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처음 전모가 드러난 게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였어요. 네. 제가 오늘의 유머 측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서버를 다 분석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넣고 했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밝혀진 바로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약간 부정확할 수 있는데 국정원 그분들이 갖고 있던 지침에는 뭔가 정권에 타격이 올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걸 뉴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희석하고 충격을 완화하고 뭐 이런 지침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세월호 때도 아마 정부가 하달했던 지침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격 완화 뭐 이런 지침 그런 거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실제로 그 있었던 게 네. 이제 강호순 사건을 부각시키랍니다. 용산 참사 때. 네. 그 경찰이 욕을 먹으니까 강호순 사건을 오히려 부각을 시키면 이거는 오히려 기회다. 왜냐면 이 사건을 경찰이 잘 해결했다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했던 게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검찰, 국정원, 군 정보기관 그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만듭니다. 그때 이 관리했던 게 이명박 정부 때였고 박형준 씨도 이거 막 썰전 같은데 나와서 모르는 척했었는데 나중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인 홍보 소통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한 건 군사 전략 개념을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가볍게 우리가 뭐 대화와 타협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안 됩니다. 군사 국방 개념을 여기 국민들 대상으로 심리전을 벌이고 이게 이제 인지전이라는 개념까지 나왔는데 인간의 뇌를 전쟁터로 삼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정보 유통 창구를 통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조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인지전 전문가도 데려갔다는 거예요. 네. 방첩사에.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뭐 홍보 소통 뭐 이런 거 대화 타협을 강화한다. 뭐 국민 통합 이 메시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뿌리를 확실히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정보기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금줄, 세 번째로 인적 네트워크. 여기 이제 또 격가지로 사이비 종교들도 있죠. 네. 이걸 파고 들어가면 일본 극우가 나온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는 중입니다. 심각해요 이 뿌리가. 어쨌든 방금 이제 언급해주신 게 이런 언론이나 사이버를 통해서 심리전, 여론전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바로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전술이라고 할까요? 전략이라고 할까? 이게 지금 국힙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타기, 희석.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오세훈 시장 잡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튀어나올 때마다 두들기고 있어요. 두더지 잡기처럼. 두더지 잡기. 근데 이게 이제 예산 관련된 건데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방송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네.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를 다 하셨으니까 저희는 뭐 대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이것보다 여기서도 또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오세훈의 물타기, 거짓 이거 완벽한 거짓입니다. 네.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일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요즘에 넷플릭스의 중증 외상센터 아시죠?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었습니다.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밤샜어요. 네. 거기 바로 올라타가지고 네.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하는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문을 닫게 생겼다. 왜? 국회 예산심사 때 예산 원래 9억 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오세훈이 이렇게 글을 올린 날에 똑같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폭거 그래서 문을 닫게 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 이제 또 복지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의견을 제가 직접 냈어요. 네. 바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오세훈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국가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 결국 국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 내가 살리겠다면서 시 예산을 넣어준 거예요. 시 예산 넣긴 넣었어요. 시에 넣긴 넣었어요. 아. 그러면서 엄청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깔끔하게 얘기하면 오세훈의 주장. 네. 민주당이 다 깎은 거 내가 살리기 위해 내가 시장으로서 살렸어. 아. 이렇게 했는데 네. 팩트는 팩트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로 보내잖아요. 정부가 깎아서 보냈어요. 아. 정부가 원래 8억 8천 있었던 예산을 0원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0원을 민주당이 깎아서 마이너스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0원으로 온 걸 다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억 8천으로 증액 의결해서 보낸 거예요. 네, 저거죠. 네, 저게. 저거요. 저렇게 네. 증액시켜야 된다. 정부가 0원으로 보냈지만 안 되니 8억 8천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증액, 복지위에서 증액 이렇게 했는데 네. 저게 결과적으로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증액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정부 동의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8억 8천 깎았고 정부의 동의 절차는 없었다. 정부가 깎아놓고 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니, 이게 팩트인데 그냥 국회가 깎았다. 뭐 민주당 탓을 한 거죠. 예. 와,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에 입장 낸 것도 팩트를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도 또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부의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다는 건 인정은 해요 위에.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편성 안 된 건 또 민주당 탓인 것처럼 또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근데 진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 안 드렸나요? 예산 협상하는 과정을 설명 드렸었죠. 설명 다른 데서는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일단 예. 아니 딴 프로였나? 너무 많이 나오셔서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권한하고 증액할 권한이 있고요. 국회는 심의해서 삭감할 권한만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만약에 600조로 편성해서 국회에다 보내요, 정부가. 그럼 첫 번째 국회가 정부에게 던지는 질문은 야, 600조가 마지노선이니 조금 더 협상하면서 조금 더 늘려줄 거니? 늘려줄 권한은 정부에게 있으니까. 네. 우리 좀 더 이렇게 늘리면은 오케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아까 물어봐요. 그럼 정부가 그래 이번 예산 우리가 좀 짜게 짰으니까 뭐 3조에서 5조 정도는 국회에서 심의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큰 틀에서. 근데 윤석열 정부는 첫 해든 두 번째 해든 다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단 1원도 올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원내 수석일 때 그 전년도 예산 제가 심사했을 때 제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자, 너희들이 편성되어 온 예산 중에 과거 사례에 비춰보거나 이랬을 때 안 썼던 예산들 또 편성해 왔으면 그거 우리가 긁어낼게. 자, 그다음에 증빙되지 않은 거, 잘못 쓴 거 이런 건 좀 인간답게 좀 깎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보에서 깎아요. 이렇게 깎습니다. 그러면 2조를 만약에 우리가 깎았다. 또는 3조를 깎았다. 그러면 600조에서 3조 정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3조의 룸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럼 요 3조에다가 여당이 원하는 거, 야당이 원하는 거 채워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해가면서. 합의해서 채워 넣어서 3조를 채워서 600조를 딱 맞춰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수석일 때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0원으로 왔는데 깎은 다음에 저희가 3,500억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3,500을 살리고 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편성해서 왔어. 늘려도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일단 깎은 거 여야가 합의해서 채워 넣어 통과. 이걸 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증액이 안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깎자마자 야, 시끄럼 나 안 해. 하고 손을 들면서 깎은 대로 그냥 통과시켜. 우리는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감회관이 통과된 거예요. 야, 협의를 안 해주고. 근데 무슨 뭐 우리 탓인 것처럼 과거에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은 또 그때 얘기해주신 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복지부에서는 이 예산을 넣었는데 기재부에서 깎았다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각 부처의 예산안을 기재부로 보내면 기재부가 그걸 모아다가 긁어서 조정해가지고 최종안을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깎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도 복지위원회,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했을 때 복지부도 오케이.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된 거죠. 아, 근데 요거 우리 의원님께서 좀 뭐 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복지위 차원에서도 추후에 이제 대응에 관해서 좀 검토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던데. 지금 뭐 의원들 사이에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뭐 일부 의원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뭐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등의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 일단 사과를 할 기회를 줬으니까 사과한지 한번 보고요. 안 하면 저희들이 논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이런 뻔뻔한 대놓고 하는 그리고 팩트를 얘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이사님께서는? 오세훈은 왜 이럴까요? 지금? 사실 원래 또 그랬던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도. 네, 그냥 오세훈이 오세훈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뭐 이따가 또 그 수산 쌤이 또 인터뷰를 하실 그 내용인 명태균 씨와 또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좀 지지층도 어쨌든 빨리 결집을 시켜놔야 이 리스크를 본인의 방식대로 뚫고 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계속 정찰 말씀드리는데 이제 국힘 쪽 갤러리 그런 데에서는 지금 오세훈 씨에 대한 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왜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하나가 조기 대선 키워드로 치면 조기 대선 두 번째 그 부정선거 요거를 찬성하냐 안 하냐로 지금 난리가 납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보면 아마 그 국힘 갤러리 쪽에서는 우리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보다 그 국힘 탈을 쓰고 조기 대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네. 뭐 개헌 얘기한다든지, 혹은 부정선거 자꾸 이렇게 선 긋는 사람들 더 싫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 정치인들 당신들 입장 뭐냐? 이거를 물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답변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욕먹을지를 너무나 아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님 얘기로 물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시선 돌리기.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알겠고 이재명 대표 당신 싫어하는 거 알겠다. 그래서 조기 대선은 지금 이거 찬성하는 거냐? 그런 거 이제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갤러리에 포착이 돼서 화교가 됩니다. 저거 화교다. 오세훈 화교사. 실제로 배현진 의원 있잖아요. 네. 배현진 의원도 지금 화교라고 욕 먹고 있어요. 최근에 그 우원식 의장님하고 해서 이제 중국 갔다 그러면서 그 사진이 올라오면서 네. 배현진은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있어도 어떻게 그 어색함이 없냐? 저거는 민주당 정치인이다 이제 버렸어요 저기서도. 중요한 거는 근데 민주당에서도 절대 안 받아주니까. 절대 안 받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뭐 홍장원, 표류하십시오, 곽종근 표류. 등등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다 화교로 몰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화교로 가는 거구나. 일단 화교로 가요. 네, 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에 대한 화교설이 돌고 있다고. 네. 저도 제 조상 곽부성 아니냐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박보성은.
저도 이제 19년도 때 이제 조선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일베에 또 찍혔었는데,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저들이 그냥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 정치인들한테 명확히 물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어쨌든 내란 편 그 선다는 거니까 확실하게 입장 물어야 된다. 아니 근데 지금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요 다음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세훈이 무슨 개헌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네. 여기에 또 국힘 현역들이 48명이 갔더라고요. 심지어 권영세, 권성동은 다 갔고. 네. 그런데 요 자체가 일단 뭔가 조기 대선을 위한 우리 이렇게 쫙 내 라인으로 이렇게 뭉치는구나를 보여주기 위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력 과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한간에서는 쌍권총, 권영세, 네. 권성동 두 명은 오세훈으로 마음을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세훈으로 마음을 잡았다. 지금 막 언급되는 인물들 인물들 중에 중에 예. 김문수는 본인들이 봐도 영 아니었나 보죠? 오세훈으로 좀 마음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들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제 차를 마시거나 얘기 나누면서 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제가 만났던 4명 중에 3명이 오세훈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네. 그 이제 후보는 후보는 조기 오세훈이 대선 될 되면? 것이다. 예. 그래서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유는 뭐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의 의원들의 분위기, 뭐 당원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의원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세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는 하죠.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 커뮤니티 내에서는 오세훈이 굉장히 욕먹고 있다. 네. 한편으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는 이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제는 돌아선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국민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조기 대선 관련해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헌재 진행 중이니까 요거 결론 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행보랑은 이제 말은 전혀 네. 다른데 네. 말이라도 커뮤니티에서 도는 거를 약간 이제 여러분 저 아니에요 예뻐해 주세요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세훈 씨 같이 이렇게 딱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주변에 붙는 정치인들 아까 뭐 이렇게 명단 몇 명 나왔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이제 또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나씩 이제 막 그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그 씨앗을 누가 심었냐? 바로 본인들이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맨날 민주당 정치인들 그렇게 비난할 때 우리가 억울하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 뭐 개혁하자 그러면 그때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것들이 오히려 막 부추겨놓고 자기들이 이제 당하니까 어떠냐.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싼 거는 뭐 이제 기본이고요. 그 욕 엄청 먹고 있고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생존 본능 여기에 따라서 막 판단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안 받자니 자기 이 코어 지지층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고 네. 그럼 이거를 받아버리자니 내 미래가 안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답변을 지금 너무 회피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저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압박해서 명확한 입장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전혀 자유롭지가 않은 듯한 상황이거든요. 자유롭지 않아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명태균 씨가 그 입장을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세훈, 홍준표 가만 안 둘 기세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이제 약간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들 그리고 의원분들이랑 커피 마시면 얘기했을 때 오세훈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권영세, 권성동도 이렇게 가가지고 뭔가 힘을 보태주는 듯한 느낌은 이 명태균 게이트의 이 특검법을 일단 무조건 막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아니면 오세훈이 본인들이 얘기해서 관련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느낌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 지도부는 뭐 오세훈이 아니더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미 대변인 차원에서 이것은 당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특검법이다라고 자인을 했죠. 네. 자백을 했어요. 맞아요. 본인들이 직접 자백을 실토했죠. 했어요. 우리 죽이려고 하냐. 우리 죽는다. 이법이 되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오세훈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 법은 막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다만 당내에 오세훈, 홍준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겠죠. 그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뭉치냐에 따라서 혹시나 이제 제2표결까지 갔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재표결 갔을 때 일단 최상목은 뭐 거부권 쓰는 거는 우리가 쓸 거라고 확신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의 깊은 것 행태를 같아요. 보면은 네. 근데 확장성 이야기를 아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김종인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했어요? 확장성 관련해서 한동훈이 확장성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 한동훈이랑 또 오세훈 쪽이랑 약간 서로 이제 배틀 들어간 것 같은 듯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 한동훈 쪽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설이 좀 나왔어요. 그랬더니 가짜 뉴스다.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쪽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할 만큼 뭔가 내부에서도 이제 싸움이 슬슬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던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싸움 이제 시동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까? 내부 분열이 싸움이? 실제로 뭐 분열한 그런 감정이 안 좋은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또 관심 시선을 또 끌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개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씨가 그나마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씨와 그 주변에 있는 언더칠삼 이번에 언더칠삼. 뭐 그쪽은 이제 판단을 좀 잘해야 된다. 여기서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지금 이준석 씨가 또 당 밖에 있지만 사실상 국힘 몸통이잖아요. 지금 같이 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씨랑 그런 뭐 젊은 보수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경쟁이 들어갈 텐데 만약에 이제 이준석 씨가 겉으로 어떤 식으로 꼬드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거기 넘어가게 되면 한동훈 씨가 이준석 씨의 이런 말장난을 이길 수가 없다 봅니다. 저는. 한동훈이 예,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인들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저 물밑으로 와서 어떤 얘기 할지 모르지만 혹은 공개적으로든 그런 거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이걸로 다 쳐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대표 측은. 이제 이거는 제가 괜히 뭐 저쪽에 뭐 분열을 이야기하고 이런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안 가게 되면 본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태극기 모독 세력들은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 위장 우파다, 좌파다 그리고 욕 진작부터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걸 못 넘기고 다른 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등 못 쳐내면 본인은 여기서 그냥 끌려다니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진짜 지금 판단 잘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 네. 제가 옛날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요 윤석열하고 손절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공소장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과 손절했다는 것만으로 과연 다음 정권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할까? 그것만으로 충분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검찰은 예, 결국 자기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유력 대권 주자가 되든 심지어 나아가서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걸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들고 있는 카드와 패를 살펴볼 테고요. 네. 그 중에 하나의 강력한 패가 될 수 있는 게 명태균의 핸드폰, 명태균 씨의 컴퓨터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윤석열만 확실하게 잡아 막 그냥 막 몽둥이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자기들이 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작업들을 시작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가져야 돼요. 어. 저희는 왜냐하면 특히 나중에 이제 뭐 아마 인터뷰를 직접 하신다 그러는데 작년 11월 이후로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어요. 네. 그 이후로 추가로 아무런 정치인도 소환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 뉴스타파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보면은 작년 11월에 이미 명태균 씨가 쓰던 컴퓨터가 포렌식 완료돼서 보고서까지 나왔다는 거고 또 혹자는 요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아마 이전에 제출했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도 맞춰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많은 걸 들고 있을 텐데 왜 조사나 수사는 답보 상태고 심지어 수사를 하던 인력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가는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숨죽여 있을까 검찰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여야 될 사람 아니 죽어 당연히 잘못해서 뭔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보호하려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선별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됩니다. 예. 아니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그런 의심이 드는 보도 중에 하나가 이 한동훈 관련해서 검찰발 뉴스가 또 하나 나온 게 이게 이제 매부쇼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해 주신 건데 한동훈을 지금 검찰 입장에서 요거 요대로 조기 대선 가가지고 끝나면 우리 이거 기소청으로 진짜 바로 간다 해체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으로 뭔가 지금 한동훈이 체포조 명단에 이름이 없다가 이 계엄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자마자 체포조 명단에 추가로 들어갔다라면서 뭔가 이 내란에 묻지 않고 또 명태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이 한동훈을 위한 보도 아니냐 검찰발 보도니까 어쨌든 요런 좀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근데 저도 그거 듣고 굉장히 의심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보도 내용 보면은 시간대도 잘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동훈이 페이스북 올리자마자 뭐 조지호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추가하고 이게 말이 되나? 아 여인형이 뭐 전화해서 추가하고 말이 되나? 이런 생각 들던데. 과거부터 검찰발 기사는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실수로 뭔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검찰에서 예, 또 특히 그걸 잘하는 게 특수부 출신들이죠. 네. 특수부 출신들은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데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검찰들이 경찰들 보고 비아냥조로 수사를 못한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경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언론 활용할까? 그럼 우리도 그만큼 할 수 있어. 또 우리도 영장 청구권 가져볼까? 우리도 그만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으로 수사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런 식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기법 이게 검찰의 어떤 전매 특허고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을 끝까지 이래 윤석열 제대로 치는 거 보니까 이제 얘네도 돌아섰고 제대로 하겠다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예. 아니 이미 우리가 김상훈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 자꾸 반려하는 거, 김성훈 네. 김성훈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저희가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타격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쭉 한번 흐른 적이 있었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이 행보들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갑자기 지금 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밝히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명태균 특검법이 네.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명태균 특검법에 사실 이준석도 또 전문가시니까 이준석이 굉장히 좀 의혹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특검 발의할 때 야 6당 봤더니 개혁신당이 들어가 있어요. 찬성을 한 건데 이준석이 또 나는 얽힐 거 없다, 문제될 거 없다. 오늘 방송 엄청 나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도 사실 초창기부터 제가 그 태균기 부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무슨 뭐 성적 조작에 비유하면서 이걸 되게 축소시키려고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궤변을 막 늘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이라 보고 사실 공개적으로는 늘 저런 식으로 센 척합니다. 허세도 많이 부리고.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처음에 통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또 거부권 이제 그렇게 가서 다시 또 이게 돌아왔을 때 무기명을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장난질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리 밑작업을 아마 또 뿌려놓으면 국힘당의 누군가가 이제 막 반대했다는 그런 대상을 막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나와갖고는 자기는 야 우리 찬성했었잖아. 일차 우리 때 아니야. 보지 않았냐? 1차 때 보지 않았냐? 우리 특검법 발의도 같이 했고 찬성한 거 보지 네. 않았냐? 그래서 아까 그 박주민 의원님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 동안 소위 마삼중 시절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 신문 일면 차지할 것만 생각한다고. 네. 그걸 박근혜한테 배웠다고 해서 천하람 씨 같은 측근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잔기술을 지금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재표결하면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만약에 한동훈 개들이
이제 국힘에 남아 있으면 한 지금 몇 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의원님 생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명짜리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아, 한동훈 걔가.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예. 그러니까 뭐 16명 다는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몇 명은 한동훈과 뜻을 같이 할 수는 있겠죠. 음. 예.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3명이 제2요구에서 빠져버리면 11표가 필요하게 되는 맞아요. 상황인데 11명까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차피 제2표결 할 때 무기명이라서 이준석 이런 사람들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혹시 명태균 특검법 이제 발의되고 요 분위기 이 상황 속에서 이거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 약간 좀 반응이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의원은 없는데 그렇겠죠. 딱 한 명이 오, 딱 한 명. 누군지는 여쭤보지 않습니다. 여쭤보셔도 대답 안 할 거예요. 딱 한 명이. 아니, 저도 계속 만나 나가서 설득도 하고 그럼요, 해야죠. 그럼요. 딱 한 명이 고맙다 그러더라고. 맞다. 예. 그 얘기는 아마 찬성하시겠다는 뜻이고 야. 제2표결 할 때도 하시겠다는 뜻이겠지. 저희도 고맙습니다. 아 진짜. 한 분이어도 아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많이 퍼져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어떤 이념과 가치를 위해서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사실 뭔가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지금 정당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특검에 비해서 이게 더 이탈표가 적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 아이고 참 근데요 이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참 사실 짜증 나는 건데 기본 전제가 최상목의 거부권을 깔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좀 짜증 나는 거예요 네. 사실상.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조항을 애초에 다 뺐잖아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냥 바로 거기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걸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의 로직으로 보면은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럴 때 거부하면 진짜 황당한 건데. 아니 내란 수계 권한대행이라고 이미 딱 그 규정이 딱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뭐 일관성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최상목은 이거는 뭡니까? 무슨 국민연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추경 기본 원칙에 합의를 조속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이거 뭐예요? 그 뭐 더 내고 덜 받자는 건 이제 보험료율은 좀 올리고 네.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현행대로 하거나 뭐 조금 더 낮추는 식으로 해서 재정 안정성을 기하면서 가자 이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재정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나야 되는데 워낙 소득 대체율이 낮다라는 것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 해지할래, 나 그냥 그만둘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고, 국민연금.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노후 대책 수단이에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게 전체적으로 빈곤한 세대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당이 주장하는 거는 안전성 때문에 보험료를 차차 높이면 그것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고갈 없이. 예. 네. 왜냐면 국민연금을 좀 많이 내긴 해요.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뭐 노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야죠. 그 불안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딱 저희들 세대잖아요. 지금 수산 쌤하고 제일 불안하죠, 제일 저희들을 딱 타겟해가지고 너네들 못 받아 나중에.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를 자꾸 있더라고요. 하니까 그런 공포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죠.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 됐다 봅니다. 제가 신상 발언 좀 해도 돼요. 어떤 네. 분이 저보고 투쟁력이 약하다 그래서 역대 특검법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군사보호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뭐 공수처 설치 한두 개가 아니죠. 누가 다 해냈는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시는 투쟁력. 소리만 크게 지르면 투쟁이 있어요? 네.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바로 또 기백 있게 합니다, 의원님. 중요합니다. 여러분 채팅으로 화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 소리만 크게 지르고 투쟁 유세면 뭐 맨날 소리 지르고 다니죠. 뭐 저도 뭐 마이크 들고 다니죠. 맨날. 제가 이 지점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저는 이제 스타를 했었다 보니까 전략 전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덕에 이제 좁은 입구에 강력한 뭐 스타를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럴커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병력이 있어요. 네, 그걸 맞아요. 박아두면 밑에 이제 바이오닉 병력으로 뚫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일단 다 꼬라박은 다음에 나 잘 싸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잘 싸운 게 아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우회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을 아까 뭐 고맙다고 얘기하는 의원도 있고 하듯이 뒤에서 또 정말 많은 역할들 하고 계신다. 맞습니다. 그 요거 어쨌든 국힘에서 뭐 특검법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헌법재판소를 국힘 지도부가 오늘 또 항의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이거 위험한 헌재를 부정하겠다는 빌드업인지 뭔지 명백한 이건 모르겠는데. 정치적 메시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네. 분명히 윤석열은 탄핵됩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봐도 탄핵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자, 근데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어떻게든 적게 받으려면 네. 탄핵은 됐지만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라는 인상을 줘야 돼요. 네. 맞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결정인데 자기들조차도 그걸 인정해 버리는 순간 그냥 다 무너지거든요. 박근혜 때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그렇게 나올 거 예상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한 결정이에요. 이렇게 남겨놔야 지지층이 모이고 지지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면서 스무스하게 갈아타며 조기 대선 그래도 우리가 이미 정말 문제 많은 저 헌재에서 저런 결정을 내버렸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 요 가이드라인을 짜는 거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세게 했잖아요. 자기가 선거에서 지고 네. 나서. 근데 본인도 그 캠페인을 통해서 자기의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을 노렸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해가지고 지지층이 이 선거 결과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흩어지지 않게 모이고 확장을 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탄핵 결정에 의해서 지지층이 왕창 무너지는 게 걱정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복선을 뭘 깔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상하다. 결정이. 예, 이런 얘기들을 계속 깔아놔야 되니까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뭐 준비해 주신 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와 많이 싸웠는데 또 싸워요 지금? 싸워요, 예.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도 이 문제가 똑같이 있었어요. 검찰 피신 조서가 법정에 제출이 돼가지고 그 피의자 본인의 입으로 맞습니다라고 확인을 거치지 않았는데 네. 왜 증거로 쓰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박근혜 그때 쪽에서 박근혜 쪽에서 했어요. 그때 네. 소위 말해서 권성동 의원이 소위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입 닥쳐라고 한 거예요. 재판장이 하는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서 재판 진행하는 거 자꾸 그 방해하지 마. 그리고 재판장의 판단이 맞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다른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거를 한번 보자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전거 저 뒤에 박주민 의원이 그러니까 뒤에 제가 앉아 있죠. 함께 하셨던 제가 거잖아요. 탄핵소추 위원단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거라는 거를 그 헌재 재판장에서 직접 한 건가요? 저 그래서 발언을? 서가지고 발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네. 야, 그러니까 이 권성동 씨는 이제 승자도 권성동이 되고 패자도 권성동이 되는 거예요. 와. 자기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야, 일단 요거 하나 있고 이 전에 있었던 게 내란죄 그 빼는 거 관련해 네, 내란죄 빼는 거 관련돼서도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영상 올렸었죠. 네. 그리고 왜냐면 제가 다 알아요. 같이 탄핵소추 위원단을 했어. 말만 하면 제가 그때 그랬는데 한번 찾아봐요. 그럼 찾아보면 나와. 진짜. 그리고 권성동 야. 그 2호 권성동이랑 23 권성동 다른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야,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권성동이 과거의 자신과 세 번째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요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싸우고 있다. 그런 빌드업 차원에서 헌재를 계속 흔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 우리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네. 이준석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 개혁신당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허은하 이제는 전 대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허은하 전 대표랑 이 갈등이 심화된 과정에서 1대1 공개 토론을 허은하 전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네. 요거를 오늘 JTBC 거 방송 보니까 약간 뭐 할 가치도 없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늘 써먹는 방식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저도 그 한창 페이스북 차단하고 할 때 그 지지자들 붙여가지고 계속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열등감 때문에 저런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인규 변호사가 또 이준석 씨를 요즘 되게 잘 비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또 열등감 프레임 씌워놓고 무슨 사적인 이유 때문인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송파구청장 막 그 구청장 얘기해요. 얘기하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이기인 씨가 이렇게 슬쩍 던지고 팬코가 그 붙어갖고 그런 여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준석 씨가 마치 막 끝판왕인 것처럼 등판해가지고 요즘 뭐 신인규 씨 재밌는 얘기 하던데 뭐 계속 얘기하라 하세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쫄았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허은하 대표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 씨의 강연, 뭐 책, 뭐 다 봤다 했잖아요. 네. 패턴이 늘 똑같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성상납 의혹 본인 그 문제제기 됐을 때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뭐 별거 아닌 척하면서 도망쳤고 그걸 이제 명태균 게이트 터졌을 때 똑같이 대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패턴들이 읽힌 상황에서 저는 이제 허은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결국에는 마치 이제 상종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튀겠다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그러면 그 앞에 하나의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최근에 부정선거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쪽 전문가 아니냐 그러면서 전한길, 황교안 씨랑 토론하자 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예전에 오죽하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시민하고도 토론하자 했던 게 이준석 씨입니다. 그리고 지난 십수년 동안 이준석 씨가 본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누구와도 토론 가능하다 나는. 그래서 막 토론 전문가 행세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네. 동덕여대 뭐 그런 이슈들 참여했던 있으면 것 같은데? 다 그런 이슈들 특히 지금 본인이 2030 남성들 결집할 수 있는 거 그런 이슈들로 자꾸 이렇게 시선을 끌고 가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토론 전문가라면서 별의별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그로 끌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저야 그렇다 치고 신인규 변호사 토론하지 않고 왜 도망친 거고 그러더니 지금은 특히나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국면 아닙니까? 부정선거 이슈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개혁신당의 지금 사기 횡령 배임 이슈가 중요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로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뭐 허은하 대표가 재밌는 얘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쿨한 척. 근데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는 토론을 설사 한다 그래도 이준석 의원 말고도 할 사람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예. 민주당에서도 많이 계실 많이 것 있어요. 같고. 아니 그 국정원이 나가서 해도 되고 네. 네, 대법원이 나와서 해도 되고 다 부정선거 문제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왜 꼭 굳이 자기가 네. 누가 이렇게 역할을 맡기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해결하겠다라면서 나 딴 거 찾지 마. 나 이거 해야 돼. 아니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는데 예. 맞습니다. 야. 마치 근데 모든 국민이 이것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야, 어쨌든 요런 지금 이준석 의원의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뭐가 있냐면 그 이번 그 2030 중에 약간 뭐 서부지법 폭동도 그렇고 요거에 이제 굉장히 가담하거나 혹은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네. 그리고 뭐 약간 이렇게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의혹들이 있는 여러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제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가 있어요. 네. 근데 요 사람이랑 우리 황희두 이사께서 네. 소송해가지고 뭐 이겼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악연이 이제 한 22년도쯤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본인이 갑자기 저한테 그 영상을 하나 만들더라고요. 근데 영상과 이 본인의 그 카페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거기서 황희두 관련한 모든 제보 받겠다. 그러니까 이런 장난 친 거죠. 공익적 제보를 받겠다. 황희두도 지금 뭐 역할 하고 있으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고 하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 받겠다면서 뭐 그러면서 중간에 영상 만들 때 엄청난 제보가 들어왔다. 황희두 끝났다 이제 이러면서 영상을 4편이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모욕적인 내용들을 막 섞어 놓고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저는 이제 협박으로 느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이 23년 7월에 형사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거기서 추가 대응을 안 해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침 또 이 이슈를 좀 한동안 다른 이슈가 많으니까 잊고 살다가 네. 요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이 사건을 본 거고 그럼 민사도 가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금융치료까지 가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걸었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막 1억 10억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또 이제 우리 박지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그 기준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1,000만 원 일단 걸어놨습니다. 민사 소송까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태까지 기사 막 좌표 찍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 관련한 단독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좌표 찍기를 만약에 할까 안 할까? 이제 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고 네. 안 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 JTBC 기자 막 그렇게 공격하면서 자기 얘기만 나오면은 막 지령 내렸었거든요. 요건 왜 피하는 것인가? 요 뭐로 가든 간에 이제 또 저도 나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나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게. 뭐 거기서도 맨날 수싸움 거리니까. 네. 저도 이제 그 게이머 출신으로서 그 가야죠. 근데 오늘은 좌표 안 지켰나 보네. 여기가 좀 조용하네. 지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3일 전부터 글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계속 보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관련해서 뭐 얘기 나오는 게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 의원님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네. 우리 황희두 이사께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 교육연구원장이었던 박구용 교수께서 사표 수리됐다는 이 뉴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요거를 좀 왜냐면 국힘에서 바로 봤더라고요 이거를. 네. 권성동이 뭐 2030 고립시킬 대상으로 보는가 입장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내고 있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거 지금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한 채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거기서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극우 폭도들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극우 뭐 폭도들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와 타협으로 불가능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일종의 고립도 필요하고 뭐 설득이 안 먹히는 집단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2030 남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갑자기 그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이게 영상 원본은 근데 보통 잘 안 찾아보잖아요. 풀 영상은 잘 안 보죠. 네, 근데 그 영상에도 왼쪽 위에 자막에 뭐가 있었냐면 극우, 뭐 폭도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 TV조선 쪽이었나 거기서는 자막을 자기들 멋대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요? 2030 우파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 엄청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말씀 주셨듯이 풀 버전이나 뭐 그 원본 영상 잘 안 보고 그 얘기가 막 돌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실이 되잖아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탈진실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발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극우나 폭도들을 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 동의 안 하지만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2030 남성을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했냐 아니면 폭도들 대상으로 얘기했냐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아예 다른 얘기죠.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섞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앞서서 유사한 사건을 봤던 게 유시민 작가님 저랑 그때 그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방송할 때 fem코 이들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셨던 거를 2030 남성을 그렇게 비하했다고 또 언론이 막 붙었어요. 전체를 비하한 것처럼. 네. 근데 fem코 대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나리오가 너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엔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보도만 보면은 진짜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보도에 따르면 2030 세대 지지율을 흡수할 방법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수로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 근데 이런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네. 2030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 극우라고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황희두. 극우 폭도. 예, 그 채널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딱 그들을 얘기한 겁니다. 폭도들 한마디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리고 보도가 좀 왜곡된 측면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2030을 비하했다라는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국힘에서 받는 거군요. 네. 참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좀 이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뭔가 제재나 뭐 이렇게 비판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거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보도를 약간 바꿔가지고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또 난리 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좀 답답했던 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아까 저희가 진실 공방했던 거 예산 관련해서 확실히 오세훈 시장이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잘못 얘기한 거거든요. 네. 보건복지부조차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건 영원이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도 언론은
공방. 박주민과 오세훈의 공방.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 많은 매체가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이건? 네. 그 한쪽은 거짓말 내지는 잘못된 말을 말하고 한쪽은 증거까지 갖고 명백히 진실인 얘기를 하는데 이걸 공방이라 그러면 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 세계관을 보편적으로 만약에 적용한다고 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저나 아니면 뭐 저희들 혹은 뭐 이재명 대표님 대표적으로 계속 비난하니까 네. 그럼 이재명 대표님 비난하면 민주당에선 너 남성 비하하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멋대로 그냥 야 이거 남자니까 욕했어 이런 식으로 막 멋대로 이걸 넓히고 자기들끼리 해석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막 융단 폭격 날리면 그럼 갑자기 저쪽에서 사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거기서 자꾸 중간에 개입을 하고 특히 예전에 TV조선에서 제 영상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자막으로 장난치다가 제가 그래서 그거 방심이 쪽인가 그때 좀 귀찮지만 대응을 해서 경고인가 먹었었어요. 근데 그 경고도 사실 되게 솜방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잣대가 저는 동일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과 좀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위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 텐데 네. 내일 헌재에서 이제 8차 변론기일이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더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내일 아마 헌재가 어떻게 하겠다고 밝힐 것 같아요. 내일, 네, 내일. 헌재에서 입장을 밝혀갔다. 그럼 좀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유두 이사님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오늘도 함께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